레스카페 화가 열전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잔에게 꼴통 중에 꼴통이라는 비난을 받은 화가가 있었습니다. 아돌프 윌리엄 부게로입니다. 윌리엄 부게로를 존경했던 앙리 루소, 이국적인 화풍으로 유명하죠. 앙리 루소가 그냥 지나갈 리가 없죠. 세잔에게 미완성 그림만 그리는 주제라고 또 쏘아붙였습니다. 이 논란의 주인공 아돌프 윌리엄 부게로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게로는 자신의 이름 중에 아돌프를 쓰지 않아서 보통 윌리엄 부게로라고 불립니다. 프랑스 화가들의 이름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국내 자료를 보면 이제 그의 이름을 부게로, 또 부괴로, 또 부케로, 또 부그르, 또 부그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외국어를 한글로 옮기는데 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부게로라고 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악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천재는 모차르트입니다. 부게로에 관한 자료를 보면 어려서부터 미술에 대한 재능이 뛰어나서 모차르트와 같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 앞에 평등이라는 작품입니다. 한 사내가 하늘을 보고 누워 있습니다. 그 위로 천사가 흰 천을 들고 누워있는 남자의 몸을 덮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감싸는 천이지요. 살아생전에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학적인 주제를 담은 이 작품은 이제 부게로의 초기 작품 중에 대표적인 것인데요. 이제 그 후의 작품과 비교해 보면 아주 독특한 주제이죠. 프랑스가 혁명 중에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상당히 정치적인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메멘토 모리, 그러니까 죽음을 늘 기억하라는 그런 경고를 그린 것이라고 보면 또 이해가 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어린 도둑들입니다. 자, 담을 넘어 사과밭에 가서 사과를 몰래 땄습니다. 언니가 먼저 담을 넘어와서 동생을 안아내리는 중입니다. 동생은 아직도 긴장을 하고 있는지 얼굴이 붉습니다. 그러나 둘의 표정을 들여다보면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닙니다. 이 작품은 부게로식 작품 구성의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두 소녀는 화면에 이제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왼쪽 상단의 나뭇잎은 오른쪽 하단의 나뭇잎과 또 왼쪽 하단의 사과는 오른쪽 상단의 잎들과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죠. ним프들과 사티로스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작품이죠. 사티로스는 이제 허리 위는 사람인데 아래는 염소이고 머리에는 뿔이 있고 귀는 뾰족한 호색한으로 알려진 말썽꾸러기입니다. ним프들에게 이제 잡힌 건가요? 이제 세 명의 ним프는 물가로 그를 잡아당기고 있고 왼쪽의 ним프는 밀고 있습니다. 사티로스의 눈은 겁에 질려 있는데 부게로의 작품 중에서 흔하지 않은 아주 역동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제가 사티로스라면은 그냥 따라갈 것 같습니다. 와인과 올리브 기름 상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부게로는 처음 학교에 입학해서 받은 노트와 교과서의 그 여백에 수많은 그림을 그렸고 친구들은 그의 그림에 대해서 늘 시끌시끌했던 모양입니다. 따져보면 저도 초등학교 시절 교과서 페이지마다 그림을 그렸다가 혼이 난 기억이 있습니다. 잡이라는 작품입니다. 상징이 많은 그림들은 이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도상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것들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한 발만 더 이제 내디다 보면은 깜깜이기 때문이죠. 우선 여인이 이제 발로 누르고 있는 돈통과 이제 바닥에 뒹구는 동전들은 돈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런 상징입니다. 돈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편 발 옆에 있는 책은 지식을 뜻합니다. 책을 괴고 잠이 들었지만 아이에게 지식을 전하는 것은 온전히 어른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열어젖힌 여인의 가슴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게로의 아버지는 대를 이어 그를 상인으로 키우고자 했지만 집안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친척 집에 맡길 수밖에 없었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부게로의 인생 행로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휴식이라는 작품입니다. 깨끗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옷을 입은 엄마와 아이들 모습입니다. 엄마의 발밑에서 잠든 아이의 모습은 평화로움 그 자체입니다. 빤히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아이와 엄마는 참 당당해 보입니다. 특히 엄마는 부러울 것 없는 표정입니다. 멀리 보이는 교회의 종소리에 그럼 세상 돈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거든? 뭐 이런 이야기가 실려오는 것 같습니다. 부게로를 맡아준 사람은 삼촌이었는데 부게로에게 그리스 신학과 고전, 또 라틴어, 역사, 그리고 성경과 관련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부게로를 지도했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작품입니다. 부게로의 작품 중에서 우리의 그 눈에 익은 것 중 하나이죠. 보티칠리의 그 비너스의 탄생과 같은 모티브를 가지고 이제 그려진 것인데요. 높이가 이제 3m, 넓이가 218cm의 작품 크기니까 실물은 대단합니다. 오르세 미술관에서 제가 이 작품을 보았을 때 정말 작품에 손을 대면 온기가 느껴질 것 같았던 기억이 납니다. 특이하게 남자 인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소라를 부는 남자들이 인어입니다. 이 그림에는 총 22명이 묘사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세어봐도 21명입니다. 그림을 보다가 손가락 구부려 가면서 사람을 센 것은 이 작품이 처음인데요. 아직도 한 명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나저나 수염난 남자도 인어일까요? 어린 거지입니다. 어린 거지 소녀의 그 휑한 눈은 이제 그녀의 어린 몸을 지탱하는 것도 힘들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벌린 손은 돈을 요구하고 있지만 구부러진 손가락은 모든 손에 쥐어지는 것은 놓치지 않겠다는 그 표시처럼 보입니다. 소녀의 뒤로 칼날같이 서 있는 그 산들의 모습은 그녀가 지금 처한 상황 같아서 좀 섬뜩하기도 합니다. 부게로는 그 삼촌의 도움으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처음으로 그림에 대한 수업을 받습니다. 훗날 부게로가 어렸을 때 행복했던 기억은 없었지만 삼촌 집에 있었을 때는 행복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둔다면은 집안 분위기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삼촌에 대해서는 신부로도 되어 있고 또 큐레이터라고도 좀 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뭐 어느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큐레이터 신부님이었을까요? 저리가 에로스라고 제가 좀 의역을 했습니다. 원 제목은 뭐 에로스로부터 자신을 방어 중인 젊은 소녀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좀 제가 한 의역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로스가 가슴에 지금 사랑의 화살을 꽂으려고 덤비는 것을 소녀가 막고 있습니다. 에로스의 화살에 맞아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은지 소녀들은 잘 알고 있죠. 그래도 저렇게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알 수만 있었어도 좋았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소녀도 뭐 필사적으로 막는 눈치는 아닙니다. 혹시 속으로는 뭐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에로스의 포동포동한 엉덩이 한 대 때려보고 싶습니다.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보르도에 있는 미술학교에 입학을 하지만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빠듯했던 이제 부게로는 상표 디자인 같은 일을 이제 병행을 하게 됩니다. 학교 수업도 아침 8시 이전에만 참석할 수 있었고 밤 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그 20살도 안 된 뭐 그런 학생을 생각해 보면은 그의 끈기와 근면성이 아주 놀랍죠. 물론 이런 그 자세가 그가 아카데미 스타일 그림의 대가가 될 수 있었던 힘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새벽이라는 작품인데요. 백합을 든 소녀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진 작품입니다. 수업도 제대로 받지 못한 부게로였지만
2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천재는 다른가요? 졸업 후 이제 파리에 있는 에콜 데 보자르에 입학하고 싶었지만 이때도 금전적인 문제가 부게로 앞에 손을 번쩍 들고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그의 삼촌이 이때도 길을 막아선 문제의 팔을 꺾고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슈퍼맨 같은 삼촌이었죠. 비블리스라는 작품입니다. 물가에 탈진한 상태로 엎드려 있는 이 여인의 이름은 비블리스입니다. 그녀는 그 아폴론의 아들 밀레토스와 강의 신의 딸 키안의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오빠 카우소스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녀가 오빠인 카우소스를 남자로 좋아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동생으로부터 사랑의 편지를 받은 오빠는 놀라서 집을 떠납니다. 오빠를 찾아 온 세상을 떠돌던 그녀는 마침내 탈진해서 쓰러졌습니다. 끝없이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본 요정들은 그녀를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했고 비블리스 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가없는 사랑의 끝에 죽음이 찾아온 그녀의 흰 몸은 그래서 더욱 애처롭습니다. 이 작품은 1885년 파리 살롱전에 출품되어서 아주 호평을 받았었죠. 자, 부게로의 삼촌은 그 지역의 유력 인사들의 초상화를 그리는 일을 주선을 해줬습니다. 가격을 정가로 했다고 하니까 비싼 가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3개월 동안 33장의 초상화를 그리고 난 후 부게로는 900프랑을 손에 쥘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바느질을 해서 아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위대하지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무서웠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부게로는 파리로 떠납니다. 어린 양치기 소녀라는 작품입니다. 농부의 옷을 입은 맨발의 소녀가 고개를 돌려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손에는 풀을 들었네요. 비슷한 주제의 작품을 또 한 점 그린 것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유럽과 미국의 그 미술품 수집가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것이었는데요. 그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화가는 다양한 자세와 얼굴 표정을 좀 묘사하고 있고 또 이 작품 속에서는 이제 소녀들의 호기심 어린 눈이 마음에 다가오죠. 부게로는 이제 고대 그리스의 그 헬레니즘 시대의 미술가들, 시인들이 노래하던 그런 분위기를 그림에 담았는데 프랑스 바로크 시대의 그 푸센과 와토 그 두 화가들의 작품 분위기를 닮았지요. 청운의 꿈을 안고 이제 그 에콜 드 보자르의 시험을 봤는데 하마터면 입학 시험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100명을 선발하는 시험에서 그의 성적은 99등이었습니다. 시골 천재가 파리에서 한 방 먹은 꼴이 됐죠. 물론 시작은 비록 99등이었지만 그의 재능과 근면함이 어디 갔겠습니까? 고고학, 고대 의상학, 해부학을 배우면서 그의 성적은 점점 상승했습니다. 물론 파리에 오기 전 그 피코의 화실에서 공부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부게로는 그 피코의 화실에서 잠잘 시간이 거의 없이 노예처럼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그런 환경에 몰아넣은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정말 독한 사람이었었습니다. 네, 윌리엄 부게로의 이야기 1편이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게로의 그 후반부 인생 그리고 작품과 또 개인사에 관한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